제 거리는 130여 킬로미터. 초고속 회속선을 이용하면 2시간 반 만에 닿는 거리다. 매년 30명 이상의 관광객이 일겨 찾는 울릉도는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기암절벽이 장과 이루는 바위엔 숱한 전설이 전해진다. 그중엔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 바위가 있다. 투구바는 이사부의 굴복한 우산국 왕이 벗어놓은 투구가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우산국을 정벌한 뒤 바다에 던진 나무 사자가 바위로 피었다는 사자바위까지. 900년 전 우산국의 역사는 전설로 전해진다. 울릉초등학교 교장 손영규 씨는 1885년 울릉도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던 증조부가 남긴 기록을 간직하고 있다. 구전되던 울릉도 역사를 직접 기록한 책이다. 여긴 우산국의 마지막 왕에 대한 얘기가 전해진다. 이사부에게 굴복한 우해왕에 대한 전설이다. 우산국의 제일 마지막 왕이 제가 알기로는 우해왕입니다. 우해왕인데 이 우해왕이 아주 용감하고 지역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울릉 우산국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아주 선정을 베푼 그런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울릉도에도 외구의 침입이 심해지자 우해왕은 직접 대마도 정벌에 나선다. 대마도에서 판을 지은 후 우해왕은 대마도주의 딸 풍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한다. 풍미녀가 원비가 되고 난 이후에 아주 사치를 많이 지기고 말하자면 요즘 말이 나오면 뭐 된장력 기산 그 정도로 아주 심한 사치를 지겼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망할 정도가 됐는데 이사장군이 우산 정벌에 나선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 한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였다. 신라에 복속된 후 우산국은 신라의 질서에 편입됐다. 사동리에서는 도로공사 중에 발견된 고분 발굴이 한창이다. 돌로 만든 이 무덤은 울릉도에서 발견된 100여 개의 신라식 고분 가운데 하나다. 울릉도에서 발견되는 무덤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울릉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이 기단부를 평평하게 만 다음에 그리고 벽체에 그 할석을 쌓아서 벽면을 만들고 그리고 울릉도의 풍부한 돌을 이용해서 봉분을 만들었다는 구조가 울릉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 경사면에 위치한 현포리 고분군. 이곳엔 40여 개의 돌로 된 고분들이 밀집해 있다. 산 경사면에 기단을 쌓고 돌로 봉분을 만든 남서리 고분군은 현포리와 함께 6, 7세기 신라시대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들 고에서 흥미로운 유물들이 발견됐다. 말장신구가 그것이다. 말장신구는 우산국의 기마문화의 가능성과 문화 수준을 짐작케 한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4조각의 금속 파편이다.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지만 그 주인은 누굴까? 금동관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경주 중심 세력, 신라 중심 세력으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체 내에 그런 수장층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거나 입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외부로부터의 인정도 그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안에서 그런 상당한 집단이 성장을 해서 그 우두머리가 위세를 또 과시하는 걸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제작은 못했더라도 입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긴 항아리를 비롯해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만들어진 토기가 울릉도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이사부 정벌 이후 울릉도에 신라의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다. 이사부 이후에 결국은 오히려 그 육지와 울릉도 간의 교류는 더 활발해지고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정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사부의 정벌은 아마 동해의 그 해상 교통의 거점을 신라 측에서는 확보하면서 동시에 동해가 그 해상 활동의 그 아주 중심지로 두알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사분군의 우산국 정벌 이후 신라의 대외 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건국 이후 끊임없이 외구의 침입을 받았던 신라의 외구 침입이 줄어든 것이다. 우산국 정벌 후 150년 동안 역사 기록에서 외구 침입 기사도 사라졌다. 다비왕 소정 때 약 50년간 외구가 한 10여 차례 약탈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우산국 북속을 계기로 해서 딱 끊어지거든요. 그거는 외구들이 더 이상은 이제 동해 바다를 약탈의 대상 지역으로 삼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사부의 우산국 점령으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사의 우산국 정벌로 우리 역사에 편입된 울릉도, 독도. 이 바다는 이렇게 우리 역사가 됐다.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이 동해상에서 기승을 부리던 외구 침입이 그 후 150년간이나 뚝 끊어졌다니 이 우산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3,358개의 섬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산국 정벌과 함께 이사부 장군에 대한 기록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바로 법흥왕제위 26년간의 일인데요. 그러나 540년 진흥왕의 즉위와 함께 이사부는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중 때 우산국 정벌에 성공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이사부 장군은 법흥왕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역사상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무려 26년 동안의 공백이었다. 그러다가 7살의 왕이 된 진흥왕이 즉위하면서 이사부는 다시 중앙정계로 복귀한다. 진흥왕 2년, 이사부는 당시 핵심 관직이었던 병부령에 임명되면서 내외 병마사를 겸하게 된다. 그러니까 군사 분야를 장악하는 관부가 병부인데 그 병부에서 선박, 그다음에 선박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유통 경제 부분도 병부에서 장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사부가 당시에 병부령에 재임하고 있었을 때 그런 선박에 관련된 선박 운송이랄지 뭐 항해랄지 아니면 유통 분야 그런 일에 관여를 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게 이 이사부가 활동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경험을 쌓았던 것이 바로 그 전에 그러니까 지증왕 때 이 실직군주하고 하슬라군주를 역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습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 장군이 정계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진흥왕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진흥왕의 어머니였던 그 지소부인이 태후였는데 태후가 섭정하는 시기였습니다.